첫 번째는요. 독종이에요. 아까 너만 하면 독종이요. 3대 독종 한 분이라고. 너바나님을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너바나님 같은 경우는 한번 목표로 딱 하게 되면 죄송해요 너바나님. 약간 도사경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너무 크게 웃는다. 너바나님. 근데 물면 놓지 않는다는 제가 표현을 썼지만 그게 뭐냐면 한 번 관심을 갖게 되면 그렇죠.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런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세히 보게 되면 핑계가 많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어느 순간 제가 핑계하는 모습을 대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일단은 부딪히고 해결하고 이래서 나는 피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인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닥쳐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이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생각의 깊이가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엄청 깊어져요. 그러니 생각 자체가 또는 이걸 풀어내는 생각 자체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공통점은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제 우스갯소리로 독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독종이라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거는 아까 제가 무대뽀 얘기했잖아요. 그 한 놈만 패라. 차라리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한 놈을 패든 두 놈을 패든지 간에 그냥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냥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는 거 이런 분들이 성공하는 게 아닐까.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세게 때리시고 잘 포장해 주시네요. 저를 세게 잘 때리시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똑같은 부동산 투자도 뭐 경매 투자, 무슨 투자, 뭐 상가 투자 되게 많잖아요. 해보고 그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보면 되는데 그걸 싸잡아서 부동산은 나랑 맞지 않아.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부동산 상승장에 가서 누구는 돈 벌었으니까 그때 또 질투 갖고 들어오고. 근데 그분은 한 우물만 파셨던 분들은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엄청난 지식이 쌓여가지고서 내공이 생겼는데 그분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도돌이표인 거예요. 짧은 지식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뭐든 돈 되는 것으로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기타 무엇인가 하든 간에 뭐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중에 자기한테 맞는 분야 특정 어떤 대상 찾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경험해보라. 근데 안 해요. 자꾸 이제 그러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저도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게 예전 장에서 만나 뵀던 분인데 사라졌어요. 근데 최근에 강의실에서 봤어요. 10여 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부러워하죠, 저를.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야? 초반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네.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물론 이제 딱 한 분을 보긴 했지만 결국 그분은 지난 10여 년간 이상 되는 시간을 도돌이표 한 거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출발할 수 있었던 선상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벌어졌죠. 벌어졌는데 벌어진 걸 또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10년이 뒤졌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같이 반복돼서 움직이면 10년은 분명히 내공이 쌓일 건데요. 또 그렇게 되면 내 나이 60대요. 뭐 그때 가서 그런 게 어딨어요. 네. 너무 늦어라고 자꾸 핑계거리만 찾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대 분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랑 비교하면 몇 년을 더 사실 건데. 솔직히 사이클은 4번 더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때쯤 되면 본인은 엄청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복사하는 겁니까? 4번이야. 아니 복사하는 거 아니야. 복사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너무 감사하지. 사이 벌어지게 만들고 있어. 상승장에서 좀 이것만큼은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승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돈독이에요. 그 돈독은 계속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을 신봉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관리해라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오랜 경험을 했던 사람, 사실 오랜 경험을 했던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강을 하러 와놓고서 맞아요. 자기한테 들리지 귀찮은 말은 무시해버리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버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네,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도 할 때까지는 해보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힘들어. 까여봐야 네. 안 당해봐야, 나가는 생각을 당해봐야. 하고 뽑아야지 아는구나. 진짜.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고 마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 때는요. 상승장 때는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면 틀림이 없지만 기간이 조금 길어지거나 또는 자기가 뭐 늦게 들어왔다거나 또는 자기가 욕심을 좀 과도하게 부린다라고 하면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니까 천천히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부동산 책을 제가 그 부동산 책을 지금은 잘 안 봐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부동산 책을 워낙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책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느끼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뭘 모르냐. 부동산의 역사라든지 역사, 또는 그치. 주식의 역사,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역사.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았잖아요. 네.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병장쯤 되면 신병들이 하는 핑계거리 다 보이시잖아요. 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딸내미 아들내미 핑계대는 거 다 느끼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핑계대는 거 다 느낀다고요. 맞아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락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표현을 좀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락장이라고 말하면서 머릿속에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폭락장. 바라는 건가? 많은 분들이 그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락에는 급진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뭔가가 예전에 그 폭락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그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그 질문 속에서는 항상 보면 폭락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폭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논리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에도 2008년 금융위 때도 하락을 했고 그 금융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그 직전에도 97년 외환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이번에도 금융위기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뭐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긴 기간을 보게 되면 금융위기 딱 2번밖에 안 왔잖아요. 네. 지난번에 2번 왔다고 이번에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약간 좀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하락장에 도피할 방법부터 찾으세요. 투자도 안 해놓고서. 도피할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네요. 주변에서 이런 하락장 물어보는 분들은 다 무주택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네. 왜 그러냐면 도피처를 찾고요. 투자를 안 하는 자기에 대한 합리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돈을 조금 벌었다. 하면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실거주자들이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 돈의 수익을 확정시키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세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요령을 부리려고 하는 건데 원래 투자 시장은 그렇게 꼼수가 통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하락장이라고 하는 시장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환위기랑 금융위기를 보게 되면 처음 겪었던 외환위기 때는 급격히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급격히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환위기랑 비교하게 되면 정말 안정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다가요. 지금은 반대로 엄청나게 올랐죠. 맞아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딱 왔을 시점에 자꾸 사람들이 도망갈 거를 지금 제가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지방장이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지방장 가서 투자를 했더라면 도망갈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성공할 지역은 되게 많았다는 거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하락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뭐 극단적으로 이런 현상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수도권이라서 2008년도에 하락장이었지만 내가 그 당시에 그때 규제도 없었잖아요. 하락장이었으니까 지방장에 가서 돈을 벌었다면 물타기가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 있네요. 네, 떨어지는 장에 다른 오르는 장에 들어가서 상승하는 장에서 수익을 냈다. 그리고 또 규제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다주택자들 되게 많았고 또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한 1억 손해봤고 2억 손해봤는데 다른 장에서 3, 4억 벌었다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분들은 2, 3억을 수익을 본 거예요.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시장은 모든 지역마다 방법이 다 다른 건데 자꾸 하락장하고 도피할 곳을 찾는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서울하고 경기도를 나눠서 봤을 때 서울을 무릎, 허리, 어깨, 꼭지 이렇게 있는데 혹시 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결국 또 그게 보면은 예시처럼 무슨 현상이 날 때는 요렇고 뭐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발생되면 이런 건가?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거라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네. 저는 제가 지난번 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결국 수요의 변화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투자자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실수요자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돈을 버는 상황이 됐을 때 그동안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상승장 또는 급등장이 온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샀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의 수요, 실수요자의 수요, 뭐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폭락론자일 거고 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 뭐 이런 몇몇 개 사람들이 있을 때쯤 되면 나타나는 신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왜 그러냐면 100명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투자자가 30명이라서 30명이 샀죠. 실수요자가 30명이라서 30명이 샀어요. 그럼 60명이니까 나머지는 40이 남았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능력이 없거나 폭락론자가 20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수는 20이거든요. 20이 움직여봤자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때쯤 되면은 근데 지난장에서 계속 사람들이 사면서 돈을 벌 수 있었고 가격이 움직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건설사는 계속 집을 지으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죠. 팔리려고. 근데 실수요자는 2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중에서 좋은 걸 사겠죠. 하지만 그게 계속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무슨 상황이 되느냐.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저는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미분양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요. 제일 먼저 입지가 안 좋은 것부터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미분양이 쌓여가는 과정이 될 거다. 그러면 이 시장쯤 되면은 그때도 누군가는 관성의 법칙에서 나는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가는 올라가요. 근데 그 뒤에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없을 수 있죠. 이때부터 조금씩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추세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걸 갖다 어느 시점에는 무릎, 어느 시점에는 어깨, 어느 시점에는 고점 이거는 알아볼 수는 없지만 수요와 공급으로만 따져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분명히 수요가 줄어들어가는 상황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시장 상황이 뭘까를 보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 관찰의 결과물은 일단 지금은 그냥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준으로 말하면 미분양일 거다. 왜 그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난장의 경험이었지만 2006년, 7년, 8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2006년 후반도부터 미분양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07년, 2008년도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 시점에 금리까지 인상이 됐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되면 또 살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금리도 안 오르고요. 네, 미분양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 상승장 후반부긴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상승장 후반부라니까요. 상승장 후반이니까 바로 다음에는 떨어지는 거네.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맞아. 그 상황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아 진짜 제가 드린 의문에 현답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그런 것만 그러니까 현재가 뭐 어깨인지 머리인지 허리인지 이런 걸 여쭤봤는데 꼭지를 판단하는 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정말 멋진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화해하자는 거죠? 이제 끝나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 타이밍이라는 걸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책 같은 데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가 실제로 물론 존재하죠. 사후적으로. 근데 그거를 실제로 사람이 알아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얼마 전에 저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집을 이제 용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실거주 만족도 굉장히 높다. 이사 가고 싶진 않다. 근데 자기가 5년 전에 샀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팔고 전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올라가면 이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거를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렇지. 네, 그리고 20년을 시장에 머무르면서 진짜 실전 투자자께서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부동산 정책이나 또 요즘 시장 분위기 때문에 되게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되게 그분들한테 그런 분들께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 또한 또 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걱정하신 분들이 30, 40대의 무주택자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 처음 이런 시장을 처음 겪은 내가
사회생활 하고 나서 이런 분들한테 뭐 지금 이렇게 규제 안에서 내가 뭐 내 집 마련이나 뭔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답변 주게 돼요?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이제 그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내기 중에서 포함되는 건데요. 이분들이 언론에서 무언가 하나가 나오면 딱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깡통전세 나오면 깡통전세 때문에 그렇다. 또는 뭐 집값이 뭐 떨어진다, 뭐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언론에 그거를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그것으로 생각을 전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네.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 성장이라는 거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면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 네. 물가 상승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팔고 올라가기 전에 사서 올라가면 팔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데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싸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들어가게끔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분들한테 계속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가장 드리는 게 지난 우리나라의 수많은 역사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역사가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30대, 저도 30대를 거쳤고 그랬지만 30대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쌌던 시장은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도. 30대 초반이 이 집값이 정말 내가 싸니까 사야지라고 느낄 만한 가격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거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사. 너무 비싸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욜로. 이렇게 되는데 원래부터 싼 시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거를 단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딴 걸로. 근데 딴 게 항상 이 소비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항상 뒤처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본 게 있는데요. 고수는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또 심리와 또 연관이 있는 말일까요? 그렇죠. 항상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인가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또는 권위 있는 대상이 얘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뢰감을 갖고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무엇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절대 다수가 하는 행위를 하면은 내가 그걸 따라하면 마음의 안정을 갖게 돼요. 덜 불안해. 네, 덜 불안해요. 왜? 다 하고 있으니까. 맞아. 나 혼자 죽진 않을 거야. 네, 약간 그런 심리가 있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은 그거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대다수가 움직이는 상황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죠. 대다수가 움직이게 되면 집값이 오르죠. 그럼 나는 먼저 들어가서 대다수가 움직이는 시장에 내놓으면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현실인데 대다수가 움직이는 시장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수익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중 심리가 되게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군중 심리를 역이용하는 게 투자자로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항상 뭐든지 그랬지만 절대 다수가 움직이는 시장이 오면 그때는 돈을 버는 시장이라기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그 단계에서 앞서서 들어가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신경을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전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가서 봐요. 수많은 카페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관련 카페, 또 아니면 또 맘카페, 맘카페. 뭐 들어가서 보면 지금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동네 안 올랐어. 그럼 그동안 울분에 차서 막 얘기를 하죠. 울분에 차서 얘기하고 요즘엔 좀 막 오르는 동네 있잖아요. 그러면 뭐 빵빠레 터뜨리고 뭐 드디어 우리 동네 시작됐네요라고 즐거워하거든요. 저는 그런 맘카페나 그런 다른 카페를 보면서 울분에 찬 동네에 들어가요. 그렇지. 오히려. 왜 울분에 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비교를 하면서 왜 우리 동네가 나쁜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그렇네 라고 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약간 뜸을 들이는 시간이 발생할 거고 그 뜸을 들이는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울분을 터뜨린다는 얘기는 다른 동네 다 오르고 우리 동네 안 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역용하는 거 그게 이제 군중심리를 역용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흑수저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자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한 가지 단점은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것.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포기해야 되죠. 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시간에 투자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군중심리는 언제든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남들과 반대로 한다는 말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 또 그렇게 되게 어렵지도 않은 건데 그걸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걸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가 확신이 없어서 그렇고요.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것도 또 심리적으로 풀어보면요. 사람들은 손실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보통 이걸 손실 회피 심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반응이 와요. 그렇죠.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할 때 따라하는 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까 표현하셨던 것처럼 비슷하게 하니까 설사 떨어져도 내가 나만 깨지니까 라는 심리가 주식 깨져도 비트코인 깨져도 나만 깨진 게 아니야. 다 깨진 거야. 그런 심리가 결국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 또는 같이 죽자. 죽어도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지금 이분들이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원래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다. 이제 바로 그것조차를 머릿속에서 알고 있으면 아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난 넘어설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거야. 이 과정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되게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투자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유독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스크 관리 좀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도 그분들도 저랑 또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현상을 경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돈을 어떻게 벌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방법을 하나 찾아요. 그때 시장 사이클상 어떤 특정 예를 들어 시점에 어떤 대상이 그렇게 오른 상황인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를 찾았잖아요. 이제 흥분하기 시작해요. 흥분을 하고요. 드디어 이게 진리야. 나에게 이제 진리와 같은 어떤 방법을 찾았다라고 이제 덤벼들거든요. 이제 덤벼드는데 다리 차면 원래 기우는 것처럼 그게 어떤 분명히 그 시기가 있고 꺾이는 시점이 있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아까 표현했던 물 들어올 때 노졌다가 계속해서 이왕이면 조금만 더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좀 많이 벌었다 싶은데 문제는 그 조금만 더 하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더 실제로 다 보다 보면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러면 갑자기 다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멈췄더라면 또는 수익을 확정시켰더라면 그 수익은 현재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은 변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하는 가운데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모르는 미래를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몇 년간 고생했던 거를 백도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규제 심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 해야 되라고 하거든요. 그럴 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제발 좀 잠시 쉬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를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걸 똑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 방에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 그 많이 번 돈을 뒤에 이렇게 조금 남겨두고 요 정도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 해서 더 벌려고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해서 이게 한 방에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다. 다시 백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또 현재 부령님께서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래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든지 뭔가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난장의 그 경험 때문에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요. 나쁘게 표현하면은요, 새가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새가슴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 장에 수십억을 벌었다는 사람이 부럽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거든요. 맞아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한다를 떠나서 제가 제일 먼저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고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당연히 세금 규제가 들어올 것이고 그럼 세금 규제가 들어오면은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소득을 어느 정도 할 때 내가 적정 수준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수가 생각보다 제가 그동안 봤던 분 중에서 뭐 법인으로 몇십 개 뭐 개인 명의로 뭐 몇십 개, 뭐 몇십 개까지는 아니죠. 몇 개, 뭐 본인 그것도 안 돼가지고 누구 명의로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봤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 지금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무난하게 낼 거 내고 그 다음에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할 거니까 그리고 시기마다 돈을 좀 벌 수 있는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제가 많을 때 돈 벌겠다고 덤벼드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규제가 없을 때 오히려 돈을 벌기엔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왜 지금 욕심부리냐라고 하고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건 별건 없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세금이다. 세금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똘똘한 채 뭐 그게 두 채 감당할 수 있으면 똘똘한 두 채를 가지셔도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 어쨌든 그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